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집은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경제적으로는 그리 모자람 없이 윤택한 편이었고요. 사실 모자란 것 없다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겸손한 것 같고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따로 사업을 하기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오빠와 저 두 남매가 부모님 밑에서 꽤 행복하게 컸어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엄마 외모를 닮아 좀 예쁜 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쭉 그랬죠. 엄마는 원래 무척 미인이셨는데 그 시절에 디자인과 전공을 해서 유학도 다녀오셨으니 패션 감각도 남다르셨어요. 패션계에서 일하는 분답게 워낙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언제나 체중 조절도 기막히게 하셨고요. 하지만 엄마가 외모만 관리를 하신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경력을 잘 쌓으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그 업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건 브랜드를 내시고 또 그 브랜드가 성공을 거둬서 아직도 롱런하면서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는 패션 업계에서는 참 드문 일이죠. 아빠와 엄마는 대학 동기인데 아빠는 그 당시에 공대 소속이었고 엄마는 디자인과 소속이었대요. 아빠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다가가는 법도 몰라서 같이 교양을 듣던 엄마한테 반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데요. 엄마가 그걸 눈치채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낚아채서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하세요. 나중에도 아빠는 온화하고 온순한 성격이라 저희를 다독여 주었고 엄마는 화통하고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저희를 혼내고 훈육하는 쪽이었어요. 사실 엄마는 외가도 잘 살았지만 가난한 공대생이었던 아빠와 결혼한 거였어요. 정말 착한 아빠의 사람됨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셨대요. 엄마와 결혼한 후 아빠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개발한 정보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대박을 치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여유가 있어졌는데요. 엄마는 그래서 평생 남한테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엄마는 모자란 데가 없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엄마는 능력도 있고 성격도 호탕하신 분이죠. 저는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도 학교에서 제법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빠는 딱 아빠를 닮아서 온순한 이과생이었고 저는 엄마를 닮아서 좀 성격이 센 편이었어요. 오빠는 명문대 의대에 들어갔고 저는 경영대로 들어갔죠. 대학에 들어가니까 선배며 동기며 남자들이 호감을 보이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도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었고 들어가서 만난 남자애들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여겨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가 마구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얘, 나도 그랬다. 나도 대학 때 들어가자마자 들이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처구니가 없었어. 너 지금 상황이 그때 나랑 똑같아. 아, 슬슬 좀 지겨우려고 그래. OT 때 벌써 나한테 쪽지 주고 간 남자애는 그렇다 치고 동아리 어디 갈까 간 보는데 남자 선배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자기네 동아리 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동방 소개해준다면서 손잡고 가려고 그러잖아. 진짜 싫어. 네 동의 없이 너 털끝 하나 건드리려고 하면 정강이를 걷어 차버려. 네가 그놈 머리통을 깨놔도 엄마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음, 알았어요. 대학이 이런 곳인 줄 이제 알았네. 엄마는 어떻게 이런 데서 아빠 같은 사람을 골랐어요? 엄마는 그 말에 또 한참이나 웃으시더라고요. 20살짜리 어린 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묻는 게 사실 얼마나 재미있으시겠어요. 엄마는 간신히 웃음을 그치고 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글쎄, 잘 보다 보면 괜찮은 애들이 가끔 있어. 오히려 겉으로 잘하고 막 그런 애들보다 좀 소심하고 얌전한 애들이 좋을 때가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잘 판단해야 해. 소심한 애들이 또 속으로 못난 놈들이 있으니까. 네, 알았어요. 나도 아빠 같은 사람 찾아야지. 저는 아빠를 참 좋아했고 정말 사람으로서 존경했기 때문에 제 남편도 아빠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골라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소심하고 얌전한 남자아이들을 주로 눈여겨보았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동기 남자애가 하나 있어서 그 애한테 눈길이 갔죠. 같이 교양 수업을 듣는 애였는데 그 수업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수강 신청하기도 힘들고 가서 좋은 자리를 맡기도 힘들었어요. 교수님 수업도 재밌고 점수도 잘 주시고 앞에 앉아서 눈도장 찍으면 다른 수업에서도 잘 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가니까 그 남자애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와야 했는데 그 남자애는 미리 와서 얼른 들어온 거였죠. 저는 좀 게으른 편이라 그냥 뒷자리 중 불편한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애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기, 이쪽으로 와. 그곳에 그 애가 잡아놓은 건 한 자리뿐인데 그냥 인사하려는 건가 싶어서 그냥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일어서더라고요. 너 여기 앉아. 이 자리 너 주려고 맡아놓은 거야. 뭐? 그럼 네 자리는? 저 뒤에 친구가 한 자리 맡아놨어. 그의 친구가 잡아놨다는 자리는 뒤쪽에 아주 불편한 자리였어요. 제가 놀라서 어버버 하는 사이에 남자애는 쏜살같이 사라져서 뒤로 가버리더군요. 돌아서서 가는 그 남자의 뒷덜미가 붉은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애가 마음에 들어서 서로 밥도 먹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동기 남자애에 불과했던 그 애하고 친해져 친구가 되었고 그 상태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애가 저한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죠. 온순하고 얌전한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가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연애 초기에는 제 남자친구가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고백하기 전에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죠. 워낙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소심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백을 하려고 들질 않았거든요. 제 눈에도 고백하고 싶은데 차일까봐 겁나서 입을 못 대는 게 보일 정도로요. 하지만 어쨌든 그 소심함을 극복해줄 정도로 제가 좋다는 거니까 나름대로 저는 뿌듯했어요.
사귀는 데만 3년이 걸려서 정작 우리 관계는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시작되었지만요. 저는 휴학도 없이 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는 군대가 있어서 2년 뒤에 졸업해서 취업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거의 사귄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벌써 결혼?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자친구는 망설이는 얼굴이 되었어요. 왜? 하지만 나 벌써 20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 지금 나이에 결혼해도 안 빨라. 아, 요새는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평균인데? 그래도 나는 빨리 하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알콩달콩 살고 싶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한참이나 웅얼대다가 말하더라고요. 난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모았고, 우리 집은 너네 집처럼 막 지원해 줄 정도도 안 되고, 내가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한 2년 정도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2년이나? 전세금이라도 모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그리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 결혼에 집이나 거창한 돈을 얹어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빨리 결혼하는 게 로망이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사정이 그렇다는데 재촉할 수도 없어서 그냥 참아주기로 했죠. 남자친구네 집은 아버지가 여관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간혹 돈 받으러 시장에 갔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말하고서는 꼭 아차 싶은지 입을 다물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수놀이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엄마도 저희 아빠만 보고 결혼했으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좋았고 제가 같이 갈 사람은 어쨌든 남자친구였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남자친구는 성실히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남자친구는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으기는 하던데 집에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셔서 빠져나간다고 돈 못 모으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는 했죠. 저는 좀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에 질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하고 떳떳하게 결혼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이 정도 징징거림은 받아줘야 할 것 같아서 함께 고민도 해주고 투자 방법 조언도 해주었어요. 저는 투자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조언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그거 저번에 내가 말한 주식에 넣어봤어? 이번에 많이 올랐던데? 1,000만 원 지난번에 여유자금 있는 거 넣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거 못 넣었어. 왜? 아니, 그거 워낙 안정적인 거라 그거 그 아래로 내려갈 일 없었는데. 그게 내가 그때 딱 1,000만 원을 엄마한테 빌려드려서. 아, 또야? 매번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죠.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부모님 탓을 했고 저는 그 핑계도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사실 뭐 저희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1년에 500만 원도 못 모은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더구나 대기업 사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도 점점 무너지고 점차 견디기도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었죠. 저는 항상 결혼이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돈은 얼마 못 모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자기하고 결혼해서 모아야지. 안 그러면 진짜 시작도 못 할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어.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해. 그냥 다 그런 거지. 미안해.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었네. 그래도 나랑 결혼해주라.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자기가 돈을 잘 못 모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한테 청혼했어요. 뭐 남자친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자기 잘못은 인정은 하니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두 집안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먼저 저는 시부모님이 될 분들부터 먼저 뵙기로 했어요. 이왕 하는 거 빨리 해버리자고 해서 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찍으면서 동시에 진행된 일이었죠. 시댁 가서 가볍게 밥 한 끼 먹고 인사만 드리는 거였는데 어머니는 뵌 적이 있지만 아버님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댁은 작은 빌라였어요. 이전에 집 앞까지 와본 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4층을 걸어 올라가더니 어머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왈가닥 같은 데가 있지만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앞에서는 아주 조신하고 얌전하게 두 손을 모아 잡고서 인사드렸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저를 보신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새아가가 좀 이쁜 애네.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그런데 얼굴은 아주 예쁜데, 음, 여자로서의 매력이 좀 부족하구만. 네? 아버지!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멍해지자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급히 막았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낄낄 웃으면서 일어나서 저하고 악수를 하셨죠. 제 손을 잡고서 앞뒤로 뒤집어 보시더니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손도 잡고 곱고 역시 아들내미가 잘 골랐구만. 저는 처음 뵙는 예비 시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닌데 말이에요. 남자친구도 저도 기분을 잡친 상태로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 후 금세 집을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셨고 아버님은 자기 행동에 화를 내는 아들한테 또 본인이 화를 내고 있었죠. 저한테는 이런 상황에 잘 중재해야 좋은 며느리라고 이상한 조언 비슷한 걸 하면서요. 저는 그냥 화가 난다기보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저런 아버님하고 같이 평생을 사셨을 걸 생각하니 그 와중에 저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준비해 주신 식탁이 너무 맛있고 정성스러워서 더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탔을 때 잠깐 정적이 감돌았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제 눈치를 봤어요. 미안. 아버지가 좀 그런 쪽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하시고. 아, 할 수 없지 뭐. 내가 애초에 자기만 보고 결혼하는 거니까. 저는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서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금세 싱글벙글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면을 마구 늘어놨어요. 제가 그냥 참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버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기분이 안 좋았죠. 아버지, 저런 말만 아니면 좋은 분이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큰일도 아니잖아. 좀 거슬려서 그렇지. 남자친구는 대화 끝에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좀 의아해졌습니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니. 조금 거슬리는 정도라니.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한테 대놓고 성희롱을 했는데 남편 될 사람이 그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요.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그게 질 나쁜 성희롱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참고 상견례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한번 보기로 했어요. 어지간하면 참고 남자친구만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정 아니면 때려쳐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곧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배웠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상견례 때 멀쩡하고 나중에도 괜찮아서 결혼을 무사히 하게 되면 괜히 부모님만 가슴 아프고 걱정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였죠. 엄마는 우리 막내딸이 결혼할 사람과 시부모님 되실 분을 뵈러 간다면서 뭘 입고 가야 하냐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점잖은 블랙 색상의 스커트 수트를 고르셨어요. 그런 제 엄마가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몸에 다소 핏대는 스타일의 수트였죠. 저는 외모가 엄마를 닮긴 했지만 좀 마르고 가느다란 타입이라면 엄마는 체격도 조금 있으시고 상당히 글래머러스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몸에 붙는 블랙 수트를 입으니 자연스럽게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죠. 아빠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오빠도 저도 팔불출 같은 아빠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도 흐뭇한 건 마찬가지였죠. 우리 가족한테는 엄마가 입은 옷이 평소보다 무척 점잖았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을 만한 옷이었어요. 예, 대체 너희 예비 시부모님 어떤 분들이시니? 넌 왜 지난번에 배워놓고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안 해? 상견례 장소로 가면서 차 안에서 엄마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짓말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얌전하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성격도 순하신 것 같더라고. 아버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예 사실 시아버지 자리보다 시어머니 자리가 100배는 중요하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그냥 오케이야.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말에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엄마 말도 맞긴 했죠. 시아버지야 뭐 평상시 부딪힐 일 거의 없을 테고 시어머니는 정반대로 항상 말을 섞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견례만 무사히 끝나면 결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속이 복잡하긴 했죠. 그리고 상견례 식당에 도착했는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남자친구한테 아버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난처한 얼굴이 되었어요. 운영하시는 여관 나갔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럼 기다리지 뭐. 첫 만남부터 대놓고 늦다니 아주 최악이었죠. 얼굴 표정이 무너지려는 것을 애써 참으면서 앉아 있는데 무려 30분이나 지나서야 예비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늦은 주제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들어와서는
저희 엄마 아빠랑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멀리 있는데도 시아버지한테서 술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풍겼어요. 아마 여간 핑계대고 술 마시러 다녀온 것 같았죠. 상견례는 오후였으니 대낮부터 술을 먹은 게 분명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빠와 건성으로 인사를 나누더니 엄마하고 악수를 하면서 빤히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딘가 음흉하고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것 같아서 저는 순간 기분이 너무 불쾌했어요. 우리 새끼가 미인이더니 사부인도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 역시 불쾌감을 느끼셨던 것인지 물러나면서 손을 얼른 빼버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요. 일단 저희는 양쪽에 앉아서 무난하게 식사를 했어요. 이것저것 먹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너무 음식을 흘리더라고요. 거기다 식사 자리에 술이 없다고 술까지 시켜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는 술을 거의 안 드셔서 한 잔 받아만 놓으시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보고만 계셨죠. 술을 혼자 반병 가까이 마신 예비 시아버지는 술이 완전히 거하게 취해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저희 엄마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무슨 술집 여자나 다방 여자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라서 순간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와따, 안 사돈 옷핏이 끝내주네요. 뭐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렸어요. 아니, 아랫사람인 저한테는 100번 양보해서 순간의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우리 엄마는 안사돈이잖아요.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지 딱 굳어 계시더라고요. 뭐지? 이 대머리 문어는 혓바닥 더럽게 놀리는 거 보니 딱 수준이 나오네. 엄마가 싸늘하게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절반쯤 벗겨져 반 대머리였던 예비 시아버지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채 눈을 꿈뻑거리면서 엄마를 올려다보았죠. 엄마는 바깥에 있는 시아버지 발쪽을 가리켰어요. 키도 조그만해서 키 높이 신어야 되는 난쟁이 똥자루가 어디다 대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대? 배둘레가 키보다 더 긴 거 아니야? 배나 집어넣어. 대가리를 치켜 들던가 해, 이놈아. 그런데 무슨 애들 결혼? 결혼 같은 소리 하네. 그대로 얌전히 처박혀서 살아. 여관이 아니라 여자장 사는 놈 아니야, 이거? 장모님, 그게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러시려던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분이 아닌데. 장모? 내가 왜 자네 장모지? 엄마가 그곳 식탁을 던져버릴 기세로 쏘아붙이자 남자친구는 움찔해서 쫄아버렸어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짓을 했지만 저는 코트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이제 관계를 끝내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옆에서는 아빠와 오빠도 자연스럽게 옷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빠는 엄마의 옷과 가방도 함께 들고서 엄마를 부드럽게 에스코트해서 식당 바깥으로 향하셨죠. 저와 오빠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저희가 나가는 중간에도 전 남자친구의 식구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사실 거기서 불쌍한 건 어머님 한 분뿐이었지만요.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저희는 식장 예약을 잡아뒀던 것도 모두 취소해버리고 찍었던 청첩장은
죄다 파쇄해버렸어요. 남자친구한테서는 미친 것처럼 연락이 왔지만 아예 차단해버렸고, 집 앞까지 쫓아왔을 때에는 엄마가 나가서 거의 2시간을 세워놓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낸 다음 돌려보내셨죠. 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평온했어요. 이전부터 낌새가 있어서 먼저 파혼에 대해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어느 정도 마음고생이야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했다 치려고요.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정도 이상으로 쎄하면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몇 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였어요. 다시 돌아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네요. 들으신 분들이 부디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